안녕하세요.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이번 시간에는 존재론적 코칭, 온톨로지컬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분야는요, 사람, 조직, 문화 중에 코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책으로는요, 코칭의 완벽한 핸드북, The Complete Handbook of Coaching 2판과 3판 중에 2판을 근간으로 번역된 코칭 이론의 모든 것, 이론편, 실천편 나눠져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론편, 실천편을 각각 구매하셔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존재론적 코칭은 그 중에서 이론편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온톨로지컬 코칭, 존재론적 코칭이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해외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관이 뉴필드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호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앨런 시엘러,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앨런 시엘러라고 하는 대가분께서 설명하는 존재론적 코칭, 온톨로지컬 코칭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 way of being, 존재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존재 방식은 모든 코칭에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존재론적 코칭은 존재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느끼실 수 있다시피 존재 방식이 가장 근간이 됩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우리의 소통과 행동,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소통과 행동입니다. 소통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용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에 관련해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소통과 행동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존재론적 코칭에서는 규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우리의 언어, 이렇게 존재론적 코칭에서 강조되는 랭귀지, 이모션, 바디와 관련해서 앨런 시엘로께서는 이 선생님께서는 총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국내에 출간은 되어 있지 않고요. 호주 본사 뉴필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직접 주문서를 이제 보내서 책을 주문할 수 있는데 꽤 책값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권에서는 감정, 3권에서는 몸을 주로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소매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소매틱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4권에서는 이 언어, 감정, 몸에 관련된 코칭 스킬들을 내재화한 코치가 아티스트리, 예술가적 기교로서 이것들을 발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앨런 시엘러의 저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좀 빌려서 보고 싶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좀 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재론적 코칭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개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적 코칭은 우선 존재론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철학의 존재론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언어의 어떤 텍스트 구조를 온톨로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언급해온 존재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은 문자 그대로 존재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별히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존재론적 코칭은 고객의 존재 방식, way of being에 집중합니다. 존재 방식은 개인의 인지적 패턴과 태도가 있는 곳, 그리고 표피적으로 알 수 없는 곳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학습하고 기능하고 변화해가는 방식의 중심이 되고
행동과 의사소통의 근간으로 간주됩니다. 존재론적 코칭에서는 존재의 전환을 촉진하는데요. 이는 깊은 변화를 포함하고 고객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의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과 세계에 대해 매우 다른 관찰자가 되는 것. 이 관찰자, observation이라는 단어가 또 존재론적 코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타인과의 좀 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 관계라는 용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조금 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능한 영역을 넓히는 것. 이 세 번째 내용은 사실은 모든 코칭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린 바와 같이 코액티브 코칭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코칭은 4개의 상호 연관된 요소로 이루어진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철학자들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존재론적 코칭이 또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다머, 유명한 가다머의 해석학적 접근에 의해 지지되는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가다머 얘기도 나오고 하이데거 얘기도 나오죠. 이런 현상학적 분석은 존재론적 코칭의 주요 철학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투라나의 인지생물학, 또 역시 몸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러한 인지생물학은 존재론적 코칭 이론적 기반의 두 번째 부분을 이룹니다. 세 번째 요소는 언어 철학으로서, 언어 철학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비트겐슈타인. 예. 그리고 셜 시엘르, 그리고 오스틴 업적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요. 신체에 대한 철학적 탐색에 의해 제공되는데요. 특히 메를로 퐁티 듀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로레스는 하이데거, 가다머, 마투라나와 셜 시엘르의 아이디어들을 통합해서 향후 더 개발될 수 있는, 그리고 현재는 인간 관찰자의 존재론이라고 불리는 초기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관찰자의 존재론,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Ontology of the Human Observer. 여기서도 이제 observation, observer란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관찰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코칭을 지지하는 이론 안에는 적어도 7가지의 전제들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학습과 변화는 신경체계 안에서 일어나며 코칭은 건설적으로 그 신경체계 구조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신경체계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사람의 어떤 마음의 구조를 연구하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있던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인간 마음을 규명하는 계통이 이렇게 철학에서 파생이 돼서 인문학을 거쳐서 현대 심리학에 이르는 그런 계통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고대 에서 이제 의학 계통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체질과 어떤 기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전제라고 하는 것은 신경 체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그들의 존재 방식을 구성하는 언어, 랭귀지, 감정, 이모션, 신체, 바디의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존재론적 영역 안에서 존재하며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영역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제사항은 언어, 감정, 신체의 세 가지 존재론적 영역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과 행동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신경체계의 역동적 구조와 이것이 동일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흐름이 잡히시죠. 신경 체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위한 통로로서 언어, 감정, 신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제는요. 인간은 자기 중거를 가진 존재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세상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각 개인의 세계에서 진실로 무엇이 중요한지, 즉 그의 관심사에 따라서 항상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자, 다섯 번째 전제는 인간은 관심사들을 다루는 그들의 실존적 영역들로부터 세계와 상호 소통하는 관계적 대화의 존재이다. 관계적 대화의 존재이다. 세계와 상호 소통하는 관계적 대화적 존재이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전제는 변화는 고객의 습관적인 사고와 인식의 방법에 동요가 일어날 때 발생하며 이는 새로운 인식과 행동을 양산하기 위해 언어, 감정, 신체의 영역에서 또 다른 변화들을 촉발한다. 이 여섯 번째 내용은 실제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코액티브 코칭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음, 고객의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때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도 이제 감정적인 변화와 함께 신체적인 부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로 역할,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코치의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존재론적 코칭이 전혀 별세계의 어떤 코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언급되었던 어떤 코칭을 본인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집대성한 거라고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신체 영역에서의 변화는 저희 또 다른 채널 그리고 이번 저 코칭 및 퍼실리테이션 채널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바가 있는 게슈탈트라고 하는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른 채널이나 이런 코칭 채널에서 소개드린 그런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요. 또 신체 영역에서의 알아차림을 어떻게 우리가 인제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또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전제 조건은 인간은 항상 문화적 맥락하에 있는 존재 방식을 가지는 생물 문화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제도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죠. 이것도 이제 코칭에서 고객이 처해 있는 환경을 최근 ICF 코칭 역량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존재론적 코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환경 부분이 강조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20년에 발표된 국제 코칭 연맹의 어 ICF 역량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environment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특징이 또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language, 감정, emotion, 신체, body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존재 방식, way of be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치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고객이 코칭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과 일관되면서도 건설적이고 새로운 인식과 행동들을 자신의 힘으로 산출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고객을 동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코액티브 코칭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용어가 인식과 행동, perception과 behavior, 네, 그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칭에 관여하는 것은 5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한결같이 고객에 대한 깊은 존중을 유지하면서 고객에 대해 가장 많은 자원을 지닌 존재로서의 코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죠. 이 부분은 일반 코칭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약간 설명하는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리소스풀한 존재가 우리 고객이다."
라고 일반 코칭 교육에서는 얘기를 하는 반면 어 그 일반 코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그런 어떤 자원을 많은 자원을 지닌 존재로서의 코치 자체가 리소스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명료함을 추구하는 대화. 세 번째는 탐색과 가능성을 위한 대화. 네 번째는 행동을 향한 대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추수 활동, 성과를 거두는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 대해 가장 많은 자원을 지닌 존재로서의 코치 부분입니다. 존재론적 코치의 주요 책임은 코칭 대화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코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들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부터이며 이는 그들이 어떻게 고객 존재 방식의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관찰하는지, 그리고 고객의 존재 방식 안에서 잠재적인 전환을 촉진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코칭 프레젠스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잠시 소개해 드렸던 코칭 프레젠스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액티브 코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고객의 존재 방식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게슈탈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의 코칭 약속 전에 코치는 고객으로부터 겁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 조직에서 너무나도 높은 사람을 코칭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걱정이 많은 생각들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각을 바꿈으로써 겁이 난다는 느낌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의 신체와 body 그리고 호흡 breathing에 집중해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자세와 호흡 패턴을 취하고 이를 계속 실행하면서 약속 장소에 걸어 들어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신체를 알아차려라라고 하는 부분이요. 실제로 이제 존재론적 코칭을 시연하는 영상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제 고객과 코치가 자세를 꼿꼿이 하고 호흡을 명상하듯이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테드 온라인 채널 같은 데서도요.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치로서의 핵심적인 과제는 고객 고객과 정중하고도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서 질문, 학습, 그리고 발견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객을 적법한 타인으로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에서 다르면서도 잠재적으로 민감한 방향을 정중하게도 시도하는 것. 코액티브 코칭에서도 항상 요청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 고객의 민감한 방향을 챌린지하지만 항상 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코칭적 대화 방식으로는. 두 번째는 코치가 대화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도 일반 코칭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챌린지를 하되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직관을 순수하게 그 사이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고객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일반 코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자신감 증진을 주요 핵심 코칭 이슈로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코치는 고객이 잘 모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 의견을 가짐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에 방해를 받습니다.
당신을 뒤로 잡아당기는 부정적인 관점을 탐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정중하지만 민감한 내용들을 챌린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명료함을 추구하는 대화입니다. 이 얘기는 일반적인 코칭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객이 다루고 싶어하는 이슈들과 원하는 코칭 결과들을 공동으로 이해하고 코치와 고객 사이의 계약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핵심적인 중요 사항입니다. 조직 코칭에서 고객의 관리자는 어, 계약과 평가 과정에서 그 일부분을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일반적인 코칭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텔라라고 하는 코칭 고객과 그녀의 관리자와의 대화 후에 어떤 코칭 결과들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을 더 많이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속으로 감추고 그래서 한계점에 다다르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다루고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일을 개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이는 더 많은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임. 네 번째는 운영에만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뒤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관찰하는 것. 다섯 번째는 회의에 참석한 고위층 인사들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져보는 것을 포함해서 분명하고도 일관된 관점을 표현해 보는 것. 여섯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위임하고 다양한 과제의 세부 사항을 완성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 것. 요구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과제의 더 큰 그림에 맞추며 팀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일곱 번째는 위임을 통해서 팀의 다양한 전문성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이런 예시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코치는 또한 코칭 결과가 충족되었다는 증거로서 관찰될 수 있는 고객 스텔라의 행동 변화에 관해서 이해관계자인 스텔라의 관리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코칭에서 사내의 직원들을 코칭할 경우에는 관리자나 인사관리 부서 직원들, HR 부서 직원들이 이해관계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스텔라, 그녀의 팀이 세세한 일들을 처리하고 스텔라는 적게 일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지? 등과 같은 전략적 초점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고위 임원들이 참석한 미팅에서 사력 있게 고안된 대안들을 표현하도록 준비하는 것, 잘못된 것에 의지하거나 머무르기보다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른 이슈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90분간의 대화 후에 스텔라는 처음 코칭을 시작할 때 자신에 대해 10점 만점에 2, 3점 밖에 주지 못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8점에서 9점의 등급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녀가 코칭으로부터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관리자는 코칭은 매우 가치 있는 투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스텔라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스텔라의 존재 방식에서 일어난 중요한 전환은 첫 번째, 부정적 자기 평가를 없앤 것이고요. 두 번째, 항상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서 오는 쇠약하게 만드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세 번째는 그녀가 한 개인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정당하며 그래서 자신감 있다고 느끼는 신체적 포즈를 발전시킨 것 등의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탐색과 가능성을 위한 대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칭에 열중하게 되는 과정은 대부분 코치가 고객의 존재 방식을 탐색하는 어, 이 대화 단계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코치는
고객이 습관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을 정중하고도 건설적으로 방해하여 또 효과적인 행동의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다르면서도 도움이 되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어, 다음 섹션에서 방법과 테크닉으로 조금씩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네 번째, 행동을 위한 대화 단계입니다. 존재론적 코칭의 주요 장점은 어, 고객이 코칭 과정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관점을 관찰하고 전환할 수 있게 하여서 미래 도전에 대한 행동적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동을 위한 대화는 고객이 지금까지 학습해 왔던 것들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자신 있고 건설적으로 비즈니스 회의에서 그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코치는 미래 행동에 관해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회의 중에 당신의 사고, 감정,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요? 두 번째, 당신은 정확히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그것은 호흡과 자세에서 시작됩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과 함께 시작됩니까? 세 번째, 당신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자세, 호흡, 기분과 생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예, 여기 얘기를 듣고 보면 굉장히 게슈탈트적인 어프로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 특징 부분은 장기적인 추수 활동, 성과를 거두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코칭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코칭의 공식적인 끝맺음 이후 2~3개월 이후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코칭의 지속성, 특별히 고객이 성공적으로 다른 인식과 행동들을 적용해 왔는지를 질문하고 적절하다면 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핵심 과정과 존재론적 코칭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존재론적 코칭의 중요한 부분은 코치가 고객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가장 적절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될지에 관해 지속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고객과 정중하게 이루어지는 이 작업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은 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해석들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한 것이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기분입니까? 이것을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해도 올바른가요? 두 번째, 고객이 고려해야 할 차별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이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억울한 기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 당신이 그것에 동의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코치가 열려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대화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수도 있지만 고객과의 연결점이 없거나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많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코치가 자신의 해석에 집착하거나 고객이 코치의 주도에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감정적 환경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존재론적 차별화는 그것이 고객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서 새로운 통찰이나 관점을 제공할 때에만 유용합니다. 존재론적 코칭의 주요 방법론은 지금 언어, 감정, 신체의 세 영역에서 일련의 방법들과 테크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코칭 예시와 함께 계속해서 추려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존재론적 코칭의 방법과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온톨로지컬 코칭에서는 언어 랭귀지,
기분, 이모션, 그리고 신체, 바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LEB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역들을 여전히 이제 설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론적 코칭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존재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 커그니션은 생각, 띵킹 이상입니다. 인간을 단지 생각하는 존재로 고려하는 것은 언어의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학습과 변화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동등하게 중요한 영역인 감정, 이모션, 신체, 바디의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코칭에 대한 다른 접근들이 감정, 예를 들어서 정신역학적인 접근, 인지행동적인 접근, 게슈탈트, NLP, 긍정심리, 그리고 신체, 게슈탈트, NLP에 대한 중요성을 관심이 있다고 치더라도 존재론적 코칭의 방법론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명시적으로 언어, 감정, 신체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언어 부분인데요. 다른 모든 전통적인 코칭이 언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존재론적 코칭은 첫 번째,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는 명시적인 전제. 두 번째, 이러한 전제를 작동시키는 독특한 테크닉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통들과는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존재론적 코칭의 중요한 언어적 테크닉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언어의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서의 경청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의 응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고 듣는 것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형화된 기본 언어학적 행동의 활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유형론, 타이폴로지를 응용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문화 역사적 이야기의 미세하지만 강력하고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기와 관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코칭의 전제들 중에 하나는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명시적 그리고 암묵적으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존재론적 코치는 특별히 언어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듣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배우에 있는 관심거리. 두 번째, 핵심적 평가를 포함한 기본 언어 활동.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재명명하기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문화 역사적인 이야기 등을 들으려고 합니다. 배우의 관심과 핵심적인 평가는 고객 언어에서 감춰진 측면, 즉 청취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표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관심을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표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들이 그들의 이슈 배후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특별히 흥미롭습니다.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몇몇 구체적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 당신에게는 무엇이 현안인가요? 두 번째, 당신에게 중요한 것 중에서 무엇이 빠져 있나요? 세 번째,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관리되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코액티브에서 yes, no, 예, 아니요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일정 부분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효과는 어, 사례 고객인 헬렌과의 작업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제약기업에서 그녀의 전문 영역은 판매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마케팅 관리 역할에 이동해 온 것이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이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스킬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 역시 회사 생활의 일부라고 말하며 그 경험에 대해 침착한 것 같았지만 코치는 그녀가 그녀 자신과 회사에 대해 행복한 얼굴을 가장해 왔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대우받은 방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녀는 매우 당황하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진실로 중요했던 문제들 중에서 무엇이 잘 관리되지 못했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배우에 있는 근심들을 탐색해 본 결과 헬렌은 한 개인으로서의 그녀의 존엄성이 존중받아 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엄성을 잘 보살핀다는 주제는 기분과 감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탐색되었고 다음 섹션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사례도요. 코액티브 코칭 내용에서 보면 유사한 사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 동요가 실제로 큰 깨달음과 변화의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셜른의 말하기 행동 세트, 세트 오브 스피치 액트로부터 고안된 기본 어학적 행동의 활용은 코칭 방법의 주요 요소로서 주장, 선언, 평가. 여기서 평가는 선언의 세부 항목을 얘기하는데요. 주장, 선언, 평가, 요구, 제안과 약속 등이 있습니다. 이 말하기 행동 세트, 세트 오브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만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코칭 대화에서 이런 행동을 활용하는 예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고객 제이크인데요. 정유 산업에서 제이크의 작업팀은 종류가 다른 윤활유 제품 생산을 위한 주간 목표치에 계속 맞추지 못해 왔고 이로 인해서 고객 배송까지 지체가 되어 왔습니다. 제이크와 주간 일정을 짜는 계획자와의 코칭을 통해서 그들은 주간 일정은 하나의 요구였음에도 그 일정을 논의하지 못한 채 제이크가 암묵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칭 결과 제이크와 그 계획자는 다가오는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만나서 주간 목표에 관해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했는데요. 이를 대화의 특수한 형태로서 행동의 조족을 위한 대화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핵심 평가는 사람들이 자신, 타인, 일반적인 삶과 세계에서의 그들의 상황들에 관해 갖는 근본적인 믿음과 가치들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언어적 존재로서 기능하는 방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적 현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관찰합니다. 부정적인 핵심 평가는 감옥처럼 느껴져서 가능성을 제한하고 삶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참여를 막게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가 그 자신을 공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코치는 그들의 현존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고객의 삶 안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만약 동의가 있다면 심층 평가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처럼 생생한지, 즉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그리고 그 믿음들의 어떤 실체가 정말로 있는지 대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다음은 언어에 의해서 기분, emotion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분은 미세하지만 지속되며 널리 퍼져 있는 감정으로서 계속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존재론적 코칭은 삶의 기본적인 기분들, 여기서는 이제 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무드들이 라고 명명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8가지 기분의 해석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적 구조들은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이 만들어지는 방법. 두 번째는 대표적인 언어 또는 이야기 구조. 세 번째는 행동 성향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분의 특질을 반영한 있을 법한 자세 배열. 코치는 기분의 언어를 들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세 형태에서 나오는 신체적 표현을 관찰합니다. 어, 앞서 얘기 나왔던 제약회사 헬렌가의 코칭 사례로 돌아가서 보면요. 코치는 그녀가 자신의 존중감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만 그 상황이 올바르지 않고 판매 역할에서 참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얘기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평가는 일부 억울함의 기분을 뜻하는 언어이며 종종 미세하지만 지속되고 계속해서 퍼지는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헬렌은 그녀가 화가 났다는 것에 불편해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이 감정을 지녀왔고 이로 인해 원망을 느끼고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꺾여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사례로 나왔던 자신감이 부족히 했던 것이 주요 이슈였던 스텔라의 코칭 사례에서도 그녀는 근심 어린 기분으로 살아왔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이것이 이 일이 안 좋게 진행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지속된 배후였고 그것들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심에 대한 행동적 표현은 끊임없이 위협에 긴장하게 되고 그 인지된 행동 위협에 동반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에 열중하게 된 것이죠. 스텔라에게 지속되는 두려움과 위협은 타인들이 그녀의 일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잠재된 비판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무실과 집을 막론하고 장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체 영역, 바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리체는 신체의 중요한 역할을 포착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신성한 확신은 우리 근육의 판단이다. 신체 영역이 중요한 것은 변화의 형체화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핵심적인 부정적 평가의 효과를 줄이고 걱정, 근심을 제대로 다루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자신의 말과 일치하는 신체 자세와 목소리 톤,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목소리 톤으로 특별한 말을 내뱉어 보는 언어의 선언적 행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통신회사에서 최고 운영 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매우 존경을 받고 있는 스테판이라는 고객을 코칭하는 예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판은 난 충분하지 않아, 난 가치가 없어 등과 같은 부정적 핵심 자기평가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나서 그는 일어서서 선언을 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코치에게 이러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말하여질 적절하고도 간단한 연설을 제안하고 협상하는 것. 두 번째, 고객이 말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초대해서 말과 목소리의 톤, 그리고 말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사이에 일치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 세 번째, 그러한 제안을 하도록 허락을 얻는 것 등입니다. 스테판과 코치는 같이 협업하여 나는 정당하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학습자이다 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스테판은 이 선언을 9번 하였고 이 과정의 가치에 대한 그의 강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분명한 긍정적 차이에 놀라워하며 확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고 운영 관리자의 역할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적 코치가 고객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과 오만하지 않은 감정적 지향성. 코치는 그 자신의 아이디어에 너무 집착해서 이 아이디어들이 단지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망각하고 대화의 가장 좋은 방향은 내가 알고 있다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코치는 항상 학습자이고요. 고객이 자발적으로 코칭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 영광을 느끼고 고객의 가장 좋은 자원이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유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적인 코칭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코치가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정신역동을 코칭에 응용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어, 좀 향후에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의 역전의를 고객으로부터의 역전의를 자신의 내부에서 이제 알아차려서 그것을 고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요. 코치가 직접 변화를 유도하지 않고 변화를 위한 촉매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시작 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요. 인지생물학의 기본 원칙은 변화가 외부 요인에 의한 방해와 해방의 결과로서 신경 시스템 안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코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객의 전반적인 생물학적 구조를 동요하게 만들어서 신경 시스템의 전환을 촉발하고요. 더 많은 자원을 지닌 존재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코칭의 예술, 아티스트리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건설적으로 고객의 존재 방식을 동요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요. 정중하게 강건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고객이 코치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존재 방식의 어떤 측면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고객은 대화를 끝내버리기도 하는데요. 코치는 고객의 행위에 의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정중하게 그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존재론적 코치, 온톨로지컬 코치는 고객에 대한 그의 관찰과 해석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면서 고객의 반응을 구하고 더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를 탐색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존재론적 코칭은 모든 코칭 영역과 장르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언급했던 스텔라, 헬렌, 제이크와 스테판과의 코칭 과정에서 보았듯이 각종 장르의 스킬과 성과 코칭, 리더십 코칭, 개발 코칭 등이 모두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코치로서의 관리자, 경영자 코칭, 다문화 코칭에 있어서도 존재론적 코칭의 적절성은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와 같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영자 코칭인데요. 최고 경영자와 이사의 멤버들 사이의 업무적 관계에서 회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 의사결정들이 부정적인 앙금을 남겨서 사업에 대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를 타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0명 정도를 고용한 중기업 규모의 가족 버스 회사의 경영자였던 지오반니는 최근 이사의 결정에 엄청난 실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오반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컨설턴트들을 고용해서 회사의 생산 과정을 들여다보게 한 것입니다. 컨설턴트들이 그들의 업무를 완수하고 이사회의 결정이 코칭 대화 8개월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오반니는 그 결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지오반니는 이사회에 반감이 존재한다는 코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요. 계속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이는 나에게도 또 회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는 일어난 일들과 계속 싸우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또한 바꿀 수도 없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 결정에 의해 내 전문성에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무지하고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은 계속 그렇게 일어난 일과 어떻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요, 그는 조금 더 충분히 그의 기분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난 이제 이러한 생각을 그만두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치는 지오반니와 함께하면서 그가 더 이상 원한의 잔재를 갖지 않도록 하는 작지만 중요한 자세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래의 의장을 포함해서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추후 코칭 세션에서 지오반니는 미래의 이사회 의장과의 대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요.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유로워졌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코칭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점증하는 세계화의 물결은 다른 장소에서 매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데 큰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문화는 다른 존재 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각 문화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법과 연관된 의미 가정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성과와 생산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축됨으로써 공유된 의미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의사소통에서 공유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팀의 운영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고객인 수자는 대형 은행에서 위기관리팀을 이끌고 있고 그녀의 팀은 호주와 인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인도에 있는 팀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합니다. 수자는 인도에 있는 그녀의 동료들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의해 놓고 그것을 완성하지 않는 것, 즉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좌절했습니다. 경청이 의미 있고 대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존재론적 관점으로부터 코치는 수잔이 그녀와 인도에 있는 팀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지 않는 공유된 이해를 가정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탐색해 보았죠. 문화는 적극적인 경청의 형태로 보일 수 있으며 핵심 평가, 사회적 규칙의 실천, 그리고 문화 구성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가를 미묘하게 알려주는 문화적 대화법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코치는 수잔이 겪은 의사소통 결함에 대해서 두 가지 특별한 가정들의 적절성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시아 문화에서 중요해서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성 역할 관계의 영향에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문화에서는 수잔의 상황이 인도 남자 구성원들에게 그녀의 관리자로서의 권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따라서 그녀의 아이디어, 요청, 제안 등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잔이 위의 두 가지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적절성을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받아들인다면 인도의 동료들과의 전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녀는 의사소통 전략을 꾸미는 데에 그 기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전략은 과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이해의 공유를 분명히 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적절한 자원이 항상 가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면에서 그 전략의 실행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논의에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여기 나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었으면 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분명히 해왔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충분히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논의도 했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들을 저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어서 과제를 완수하는 데에는 자원들이 충분히 지원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명시적 구조를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코치는 그녀의 요구에 진실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는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반영되고 그녀의 감정과 신체 자세에서도 그녀의 말과 일치한다는 표시가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건강 코칭입니다. 사례 고객인 줄리엣은 그녀의 목과 머리의 움직임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많은 물리치료사들에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그녀의 목에 디스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통증이 있지는 않다는 것 때문에 줄리엣은 신체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탐색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칭 방법에 신체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톨로지컬 코칭에 끌렸습니다. 코치는 신체 치료자는 아니며 기꺼이 존재론적 접근이 목의 움직임과 연관된 통증을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은 주지시켰습니다. 줄리엣이 언제 가장 목에서 통증과 불편을 느끼는지를 알아본 이후에 코치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판명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목에서의 불편함과 한계들이 어떻게 당신을 취급하는가요? 줄리엣의 초기 반응은 긴 침묵이었고 이윽고 말하기를 나의 첫 생각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코치와 줄리엣은 다음으로 그녀의 기분, 즉 존재 양식에 동반된 전체적인 이야기와 핵심 평가를 따라서 그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들을 탐색하였습니다. 놀랍지 않게 그녀는 목에다 가한 큰 압박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줄리엣과 코치는 더 나아가서 책임지지 않는 자세와 동반된 언어와 기분들을 탐색했습니다. 코치는 줄리엣에게 엉덩이와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팔을 흔들며 간단하면서도 깊은 숨을 쉼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들을 교정하고 다시 앉아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녀와 코치는 그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평가한 삶의 영역들을 논의한 다음 그녀가 책임을 회피했을 때의 언어와 기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코치는 줄리엣에게 다시 일어서 보라고 한 다음 책임을 회피하는 중에 자세로 서 있었던 곳과는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전신의 형태를 취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알아차리기에 책임을 회피하는 신체와 비교해서 그녀의 지금 자세가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줄리엣에 대한 주양 자기 관찰은 그녀가 자신의 목에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코치는 그녀가 각각 역동적인 신체 동작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할 때와 받아들일 때의 자세를 옮아가며 움직여 보기를 권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완료된 이후에 줄리엣은 신체에서 어떤 존재 방식이 당신에게 더 선호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이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것은 책임을 받아들일 때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로서 코치는 당신의 목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는 계속 시행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코칭 대안은 줄리엣이 신체적 치료를 하는 것을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신체 영역의 건강 코칭 사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배우는 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 알렉산더 테크닉 에서 강조하는 내용들과 유사한 점을 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코칭을 하면서 신체의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이나 기공 이런 것들을 이제 전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테크닉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온톨로지컬 코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점을 이제 살펴보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코칭에서도 이런 어떤 소매틱한 그런 부분들 몸을 어떻게 인제 우리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코칭에 같이 접목이 된다면 우리와 고객의 큰 성장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톨로지컬 코칭에 대한 평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온톨로지컬 코칭이 모든 장르와 코칭 맥락에 걸쳐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몇 가지 핵심 고려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코칭 방법론에 오히려 제한점과 한계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어떤 고객들은 감정 그리고 신체 영역을 탐색하는 데 인색할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컬 코치의 핵심 과제는 고객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능숙하게 언어의 영역에서 협업하여서 관점과 행동의 전환을 일으킨다면 감정 그리고 신체의 전환을 동시에 얻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톨로지컬 코치들은 심리 치료사나 신체 치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치는 그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코칭 대화에서 코치가 자신의 존재 방식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계는 자신의 안정 수준과 역량 수준을 잘 아는 코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체 치료사가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소매틱을 강조하는 온톨로지컬 코치들이 알아야 하는 이제 점이죠. 일반 코치에서는 이제 심리 치료와의 관계에서 컨설팅과의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신체 치료사와의 관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코칭 방법론에서 기술적인 능숙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코치는 항상 고객이 다루고 있는 챌린지, 도전들에 대해서 값진 경험적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기 삶의 경험으로부터 코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코칭에서도 셀프 매니지먼트를 엄청 강조하고 있죠. 역시 이제 온톨로지컬 코칭에서도 강조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코칭에서는 조직의 속성, 리더십의 특성, 관리의 책임, 그리고 이제 워크플레이스, 일터에서의 일상에 대해 건전하고 일반적인 이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코치 스스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코칭 방법은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심리학에 대한 적절한 대안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간 인식과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 그죠. 코칭 기법을 이제 알고 코칭 활동을 많이 경험적 지혜로서 가지고 있다고 온톨로지컬 코칭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이제 보여드린 네 권의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온톨로지컬 코칭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우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랭귀지, 언어, 이모션, 감정 혹은 무드, 그리고 신체, 바디 혹은 소매틱 이 세 영역에서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작업함으로써 코치는 코칭 과정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치는 학습과 변화의 기회가 한 분야에서 모두 막혀 있을 때에 다른 영역에 초점을 두도록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에서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찰과 행동적 전환이 기분 그리고 신체 영역에서 고객에게 열려질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다른 코칭에서도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온톨로지컬 코칭에서는 이 세 영역을 주요 창구로서 인간 변화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컨셉은 우리가 이제 알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프랙티스를 이제 해 봄으로써 다른 코칭에 접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코칭에서 신체의 역할은 학습이 체화되고 강화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체 역할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신체의 역할은 학습이 체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신체 역할 관련해서 중요성을 이제 부각하는 이제 코칭들이 이제 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코칭은 조직 역동성과 문화에 개입하는 독특한 강한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핵심 비즈니스 원칙과 실천으로 포지셔닝하는 깊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게 온톨로지컬 코칭의 이제 장점입니다. 어, 지금까지 살펴본 온톨로지컬 코칭의 일반적인 수혜는요. 고객들이 존재 방식의 전환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세계 속에서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색다르고 훨씬 더 강한 관찰자, observation, 관찰자가 되어 갑니다. 코칭은 고객이 코칭에서 제기하는 문제적 이슈들을 잘 다루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미래의 문제 상황을 처리하는 데에도 더 많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온톨로지컬 코칭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세계와 삶에서 그들에게 가능한 것들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의 코칭 맥락에 걸쳐서 모두 유용합니다. 코칭 방법론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확장된 사고방법의 개발과 행동적 유연성의 향상을 위한 기초로서 새로운 관점을 촉진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요. 지금 온톨로지컬 코칭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질문들을 몇 가지 인제 던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당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삶에서 당신이 현재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존재 방식, 언어, 감정과 기분, 신체에 어떤 영역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치로서 당신은 코칭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존재 방식의 접근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코치로서 당신은 코칭을 할 때 당신의 기분과 신체 자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요? 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온톨로지컬 코칭, 존재론적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